시누이가 곧 아이를 낳는다며 산후조리를 우리 집에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너무 비싸니 형님이 돌봐주면 되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남편은 좋다고 동의하며 저더러 안방을 내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만 지은 채 조용히 짐을 챙겨 해외로 떠나버렸습니다. 늦가을의 서울은 제법 쌀쌀했습니다. 찬바람이 고급 시스템 창호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제가 구석구석 애정을 쏟아 꾸민 거실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먼지 닦는 행주를 그대로 들고 있었지만 눈빛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초침 소리가 제 무거운 심장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 민준 씨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걔는 내 하나뿐인 동생이야. 이제 곧 애를 낳는데 그 덥고 비좁은 원룸에 내버려 두라는 말이야? 형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 창피하지도 않아?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행주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웃에 들릴까봐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민준 씨, 제가 쪼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이 비록 고급 아파트라지만 방은 2개뿐이잖아요. 하나는 우리 침실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서재로 만들어서 밤에 서류 작업도 하고 일 처리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민지가 오면 어머님도 당연히 같이 오실 텐데 좁은 집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생활하기 불편하잖아요. 게다가 갓난아이는 밤낮으로 올 텐데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게 돌아온 당신이 견딜 수 있겠어요? 민준 씨는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서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저는 남편이 이렇게 낯설고 무섭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지적이고 신사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혈연이라는 맹목적인 감정에 눈이 먼 가부장적인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불편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알아서 조절하기 나름이야. 민준 씨는 소리쳤다가 이내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방금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시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대. 내가 대기업 부장의 서울에 번듯한 집까지 있으면서 여동생을 학생들 사는 원룸촌에서 애 낳게 내버려 둔다고. 난 그런 모욕은 못 참아. 그리고 민지 말이 요즘 산후조리원 서비스는 전부 사기꾼들이라 수천만 원씩이나 하는 돈을 낭비할 필요 없대. 그냥 우리 집에 와서 형님이랑 엄마가 돌봐주는 게 정겹고 돈도 아끼는 길이라는 거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을 아낀다. 네, 시댁 식구들에게는 돈을 아끼는 일이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돈과 노동력의 착취일 뿐입니다. 지난 5년간 이 집에 이쑤시개 하나부터 TV, 냉장고까지 전부 제 피땀으로 번 돈으로 장만했습니다. 민준 씨의 월급은 투자니 접대비니 큰일을 위한 돈이니 했지만 그가 말하는 큰일이 무엇인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누이 민지가 돈이 필요하다고 전화할 때마다 뻔뻔하게 저에게 손을 벌릴 뿐이었죠. 그래서 지금 당신 생각은 뭐예요?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시선을 피하며 거실을 서성이다가 멈춰서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서재방으로 가서 잠시 자. 안방은 넓고 화장실도 딸려 있잖아. 민지랑 어머니가 쓰시는 게 조카 목욕시키고 빨래하기 편할 거야. 어머니는 연세도 있고 무릎도 안 좋으신데 밖에 있는 공용 화장실 쓰시는 건 불편하잖아. 당신은 젊으니까 좀 고생해도 괜찮지 않아? 어차피 당신은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일하고 밤에는 잠만 자면 되잖아. 제 귀가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방은 제가 직접 벽지 샘플 하나하나를 고르고
값비싼 실크 이불 세트를 고르며 부부의 행복을 가꾸던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은 저의 사적인 공간이자 성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은 그 공간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양보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주인인 저는 고작 책상과 책장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작은 서재방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요.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우리 부부 침실을 민지 씨에게 양보하라는 말이에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멀쩡히 잘 사는 부부가 왜 남에게 잠자리를 내줘요? 아이고,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그런 미신을 믿어. 민준 씨는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중요한 건 형제간의 정이야.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야. 당신은 남이라서 이해 못해. 아무튼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알아도 내일 어머니랑 민지 올라오니까 당신 개인 짐은 미리 저쪽 방으로 옮겨놔. 그리고 민지는 임신해서 곧 몸을 풀 몸이니까 식사 좀 신경 써서 차려. 도시 며느리가 살림 솜씨 없다고 어머니한테 잔소리 듣지 말고. 말을 마친 민준 씨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차가운 거실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남이라는 두 글자가 따귀처럼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5년의 청춘, 5년의 헌신, 남편의 식사부터 잠자리까지 챙기고 시누이의 학비와 용돈을 대주고 시어머니의 병원비를 걱정하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 눈에 저는 여전히 남이었고 돈 나오는 기계, 고급하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값비싼 가구들,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가죽 소파, 반짝이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벽에 걸린 유화 그림까지 모두 제가 밤새워 프로젝트를 하고 고된 출장을 다니며 받은 보너스와 모아둔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 모든 것에 단 1원도 보탠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몸만 들어와 이 모든 것을 누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맹목적인 효도를 명분 삼아 제 집에서 저의 주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지가 오빠에게 보낸 메시지였지만 민준 씨가 거실 태블릿 PC의 계정을 동기화해 둔 덕분에 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빠 짱, 그래야지. 새언니 성격 장난 아니잖아. 오빠가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을 사람이야. 내일 나랑 엄마 올라가니까 언니한테 미리 장 봐서 전복이랑 한우 좀 사놓으라고 해. 몸보신하고 싶어 죽겠어. 그 이기적이고 무심한 글을 읽는 순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아마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의 인내심, 저의 사랑. 지난 세월 동안 제가 가꾼 것이 따뜻한 보금자리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한 가족의 탐욕과 배은망덕을 키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행주를 반듯하게 접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야 했습니다. 내일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위해 무슨 요리를 할지가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안방문은 굳게 닫혀 저와 남편 사이를 가로막았지만 역설적으로 제 안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차마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길을 말입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하며 곧 폭풍우가 몰아칠 것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지금 제 마음속의 폭풍은 바깥의 폭풍보다 수천 배는 더 거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비좁은 서재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프로젝트 서류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5년의 세월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민준 씨와 결혼할 때 모두가 제게 복받았다며 부러워했습니다. 민준 씨는 잘생긴 데다 말솜씨도 좋고 안정적인 공무원이라는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도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으쓱하셨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도 가기 전에 제가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예물금을 전부 팔아 민준 씨의 도박 빚을 갚아야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빚은 연애 시절 내내 그가 감쪽같이 숨겨왔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해서 당신 책임질게. 궁지에 몰린 남자의 약속은 참으로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랑에 빠진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에서 외국어를 배우고 외부 프로젝트를 추가로 맡으며 밤낮으로 일해 외국계 기업의 영업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 이 차, 그리고 민준 씨가 걸치고 있는 번지르르한 겉모습까지 모두 제 젊음과 건강을 바쳐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민준 씨는 주머니에 1,000만 원도 없다며 제게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기념으로 간직했던 보석 세트를 팔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1억 원이 넘는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건강을 되찾고 처음 하신 말씀은 제게 고맙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돈 잘 버는 마누라를 얻었으니. 어머니는 아들이 복이 많다고 칭찬했을 뿐 저의 공로는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누이 민지의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 4년 내내 학비, 월세, 생활비까지 모두 형님, 돈 좀 보내주세요. 오빠가 형님한테 받으래요 였습니다. 졸업 후 취업할 때도 제가 인맥을 총동원해 선물까지 사들고 다니며 시어머니 뜻대로 시골의 안정적인 관공서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민지가 결혼하는 날, 저는 침구 세트를 선물하고 시댁 앞에서 기죽지 말라며 순금 한 양을 따로 챙겨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아무런 계산 없이 내주었습니다. 그저 약간의 존중과 따뜻한 가족의 정을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하다는 듯한 무시, 안방에서 나가라는 남편의 턱짓, 그리고 민지의 비아냥거리는 메시지뿐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리며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독일 지사에서 걸려온 사장님의 전화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아침 7시였습니다. 서윤 씨, 지난달에 말했던 베를린 지사 2년 파견 근무건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늘이 서류 제출 마감일인데 이번 기회 정말 좋은 거예요. 연봉은 3배고 귀국하면 지역 총괄 이사로 승진할 기회도 있고 서 팀장 능력이 아까워서 오늘까지 자리를 비워뒀던 거예요. 그 제안에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망설였습니다. 제가 멀리 떠나면 집에 혼자 남을 민준 씨를 누가 챙겨줄까 걱정했습니다.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가 아프시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이 보금자리에 여자의 손길이 없으면 차갑게 식어버릴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거절할 생각이었습니다. 제 화려한 커리어를 포기하고 현모양처로 남아 시댁을 위해 돈 버는 쳇바퀴를 계속 돌릴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며 아내가 차려줄 아침밥을 기다리는 민준 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러운 옷가지들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문득 제 모든 희생이 너무나 값싸게 느껴졌습니다.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내 빛나는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가? 왜 앞으로 닥쳐올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는 지옥에 내 청춘을 묻어야 하는가? 잿더미 속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듯 제 마음속에 강한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사장님, 저 가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바로 확인 서류 보내겠습니다. 가장 빠른 비행기는 언제 탈 수 있을까요? 아주 좋아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비자 수속은 회사에서 우선 처리로
이미 준비해뒀어요. 원한다면 이번 주말 비행기로 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일 후, 네, 3일 후에 떠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썼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아직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 나 배고파 죽겠는데. 아, 그리고 당신 짐 서재로 옮겼어? 이따가 바로 옮겨. 오늘 오후에 어머니랑 민지 올라온단 말이야. 저는 민준 씨를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원망도 애원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상대의 속내를 꿰뚫어 본 사람의 차가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설렁탕 먹을 거예요. 당신은 알아서 챙겨 먹어요. 저는 짧게 말하고는 가방을 챙겨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준 씨는 외계인이라도 본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남편의 아침 식사를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인사 없이 집을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거기 안 서. 민준 씨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문이 쾅 닫히고 민준 씨의 고함 소리가 차단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밤을 새워 눈밑은 보랬지만 표정은 오히려 굳건해 보였습니다. 저는 차를 몰아 회사로 가서 파견 근무 발령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무도 모르게 모아두었던 비상금 1억 원을 전부 인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은 민준 씨는 전혀 몰랐던 제가 받은 특별 보너스와 부수입으로 모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전부 해외 통화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 전문인 제 대학 동기 친구였습니다. 저는 재산 문제에 대해 꼼꼼하게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아파트, 법적 서류, 모든 것을 제가 떠나기 전에 완벽하게 안전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혼자 앉아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제 마음은 가을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결정은 내려졌고 더 이상 물러설 길은 없었습니다. 물잔은 이미 넘쳤고 저는 다시는 그 넘쳐 흐르는 물을 받아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남기고 떠날 것입니다. 그들이 제 가치를 함부로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오후에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어쩐지 살벌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옷가지들을 옷장에서 꺼내 서재방으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는 손을 멈추고 이마에 땀을 닦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어딜 싸돌아다니길래 전화도 안 받아? 내가 직접 당신 짐을 옮겨야 했잖아. 봐봐,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한테 이런 여자들 일이나 시키고 말이야. 저는 서재방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제 옷과 화장품들을 보았습니다. 값비싼 향수병들이 뒹굴고 있었고 어떤 것은 뚜껑이 깨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저였다면 속상하고 서러워서 울고 소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저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허리를 숙여 물건들을 하나씩 주워 한쪽 구석에 가지런히 쌓았습니다. 저의 침묵에 민준 씨는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그는 제가 평소처럼 대들고 화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저항도 없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험으로 아내를 제압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진작 그렇게 고분고분했으면 집안이 조용하잖아. 민준 씨는 손을 털며 가르치듯 말했습니다.
여자는 시집 오면 남편을 따라야 하는 거야. 당신이 조금만 참고 동생한테 양보해. 나중에 늙고 병들면 다 기댈 때가 있는 거라고. 방 하나 가지고 악착같이 구는데 누가 예뻐하겠어. 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옅은 냉소만 지었습니다. 기댈 때 제 한 몸 건사 못하는 사람이 누굴 기댄단 말인가. 하지만 저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귀머거리와의 논쟁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저는 조용하고 치밀하게 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시골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곧 어머니와 여동생을 모시고 와 호강시켜 줄 거라고 자랑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가족 금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약간의 현금, 결혼, 예물로 받은 금 몇 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제 이름 박서윤 석자만 적힌 집문서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살 때 저희 부모님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제게 단독으로 증여하는 절차를 꼼꼼하게 밟으셨습니다. 당시 민준 씨는 빚더미에 허덕이면서도 허울뿐인 자존심 때문에 서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남들에게 자랑할 집이 생겼다는 사실에 만족했을 뿐입니다. 그는 혼인 기간 중에 생긴 재산은 설령 아내의 부모님이 사주신 것이라도 당연히 자신에게도 지분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문서와 신분증, 보험계약서, 학위증명서 등 중요한 서류를 모두 방수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문서를 두꺼운 영어 프로젝트 서류 뭉치 사이에 끼워 위장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저는 금고를 원래대로 잠갔습니다. 안에는 몇만 원짜리 지폐 몇 장과 쓸모없는 가전제품 보증서만 남겨두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준 씨 옆을 지나가자 그가 힐끗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거 들고 어디가? 회사 서류예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인쇄소 가서 제보내야 해요. 저는 표정 변화 없이 매끄럽게 대답했습니다. 빨리 갔다가 와서 마저 정리해. 내일 아침 9시에 차 도착한대. 잊지 말고 닭이랑 생선 사와. 어머니는 갈치조림 좋아하시고 민지는 전복 버터구이 좋아하니까 알아서 준비해. 알았어요. 저는 집을 나와 오전에 미리 임대해둔 은행의 개인 금고에 모든 중요 서류를 보관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큰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저에게 텅 빈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크고 작은 쇼핑백을 잔뜩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맛있는 음식을 사온 줄 알고 신나서 달려왔지만 쇼핑백 안에는 박스와 테이프만 가득했습니다. 이런 건 뭐 하러 사왔어? 민준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안 쓰는 겨울옷이랑 책들 포장해서 창고에 넣으려고요. 집이 좀 깔끔해야죠. 어머니랑 민지 씨 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민준 씨가 반박할 수 없을 만큼 합리적인 이유를 둘러댔습니다. 당신 생각이 맞네. 조카가 놀 공간을 만들려면 좀 치워야지. 그리고 저는 민준 씨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과 신발, 가방을 상자에 담아 꼼꼼하게 테이프로 밀봉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정말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짐을 정리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떠날 준비를 위해 제 삶 전체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옷 몇 벌, 굽이 다른 신발 서너 켤레, 그리고 값싼 개인 물품만 남겨두었습니다. 파티 드레스, 명품 구두, 제가 아끼던 모든 물건들은 상자 안에 고이 담겨 내일 아침 민준 씨가 출근한 후 이삿짐 센터 직원이 와서 가져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비좁은 서재의 간이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민준 씨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설렘과 함께 가슴 아픈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늘이 제가 민준 씨의 아내로서 이 집에서 자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준 씨의 가족에게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폭풍우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침묵은 바로 내일의 폭풍우를 예고하는 천둥 소리였습니다. 민준 씨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무시하고 완전히 소나기에 넣었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자신의 인생에 치명타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푸짐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장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우아하면서도 당당해 보이는 크림색 정장을 골라 입고 차분한 레드 립스틱으로 얼굴에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거울 속의 저를 보며 강인하게 빛나는 제 모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의 서윤은 이제 안녕. 오늘부터 나는 자유로운 서윤이야. 이삿짐 센터는 정확히 아침 8시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제가 어젯밤에 포장해둔 상자들을 재빨리 트럭으로 옮겼습니다. 양치질을 하던 민준 씨가 입에 거품을 가득 문 채 허둥지둥 달려 나왔습니다. 이봐요. 지금 무슨 짓이야? 왜 상자를 다 가지고 가? 어머니랑 민지 올자리 만든다고 했잖아. 저는 여유롭게 명품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남편의 옷깃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다정한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거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리 넓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 상자들은 제 개인 물품이랑 서류들이에요. 집안 공간을 확보하려고 잠시 보관 창고에 맡기러 가는 거예요. 걱정 마요. 민준 씨는 그 말을 듣고는 안심한 듯 표정이 풀렸습니다. 당신 생각이 깊네. 여자들 짐이 워낙 많으니까 좀 치워야 훤하지. 바로 그때 7인승 택시 한 대가 아파트 입구에 급정거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무슨 놈의 아파트가 이렇게 높아. 엘리베이터 타다가 멀미하겠네. 우리 민준이 어디 있어. 빨리 와서 엄마랑 동생 짐 좀 들어줘. 아래를 내려다보니 시어머니가 터질 듯이 부푼 마대 자루 2개를 낑낑대며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맷집 몇 가닥과 닭털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민지는 만삭의 배를 부여잡고 부채질을 하며 잔뜩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토네이도처럼 들이닥쳐 아파트 로비의 고요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순식간에 깨뜨렸습니다. 민준 씨는 허겁지겁 어머니와 동생을 맞으러 달려나갔습니다. 저도 캐리어를 끌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입구에서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어머나, 서윤이 아니니 어딜 가길래 이렇게 쫙 빼입었어. 시어머니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엄마랑 동생이 막 도착했는데 밥 차리고 청소할 생각은 안 하고 놀러 나갈 궁리야. 취취취. 꼴을 보니 또 어디 카페 가서 수다나 떨려는 모양이구만. 민지가 입을 삐죽이며 어머니를 거들었습니다. 형님은 참 편하시네요. 저는 임신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버스 타느라 멀미해서 정신도 없는데 형님은 화장만 곱게 하고 오빠 이거 좀 봐. 아내라는 사람이 어쩜 이렇게 무심해? 저는 그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술통은 시어머니, 이기적인 시누이, 그리고 우유부단한 남편.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미소는 그들에게 평생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민지 씨, 즐겁게 지내다 가세요. 저는 중요한 출장이 있어서 지금 바로 가봐야 해요. 아마 한참 있다가 돌아올 것 같아요. 닭이 든 마대, 자루를 들고 있던 민준 씨는 그 말을 듣고는 화들짝 놀라 자루를 발등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 당신 출장 간다고? 얼마나? 왜 어제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럼 밥은 누가 하고 청소는 누가 하고 민지는 누가 돌봐? 회사에서 갑자기 발령이 났어요. 승진할 좋은 기회라 놓칠 수가 없네요. 한 2년 정도 다녀올 것 같아요. 2년, 세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의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습니다. 당신 지금 장난해. 2년 동안 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 셈이야. 안 돼. 절대 허락 못해. 당장 회사에 전화해서 못 간다고 해. 민준 씨가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시계를 보았습니다. 비행기 시간 늦겠네요. 집안일은 당신이 가장이니까 알아서 잘 처리하겠죠. 생활비는 서랍에 조금 넣어뒀으니 우선 그걸로 쓰세요. 그리고 어머니랑 민지 씨 돌보는 일은 당신이 장남이고 오빠니까 저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말을 마친 저는 그들이 더 이상 반응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시어머니 옆을 스쳐 지나가 대기하고 있던 택시로 향했습니다. 어머, 이 버릇없는 것 좀 봐. 너 거기 안 서? 시어머니가 제 옷자락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지만 닭 자루에 걸려 비틀거리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형님,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오빠, 저 형님 좀 붙잡아. 민지가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쫓아오려 했지만 길을 막고 있는 차에 경비 아저씨가 경적을 울려대고 자루 속에서 닭들이 꼬꼬댁거리는 통에 그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문을 닫았습니다. 어두운 차창 너머로 민준 씨가 시골에서 가져온 촌스러운 짐들 한가운데서 망연자실하고 무력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는 시끄러운 혼돈을 뒤로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한 군인인 저는 다시는 그 전쟁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차는 마포대교 위를 시원하게 달렸습니다. 한강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자유의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저는 차창을 조금 내려 공들여 손질한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런 기분을 느껴본 지가 얼마 만인지 아마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았던 며느리가 되기 전 대학 시절 이후 처음일 것입니다. 저는 기사님께 공항 근처의 유명한 설렁탕 맛집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계획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자 제가 임시로 머물 거처를 구하고 서류 처리를 도와준 친구였습니다. 제가 캐리어를 끌고 식당으로 들어서자 수진이가 달려와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탈출했구나 너. 축하해. 마지막 순간에 마음 약해질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아니야 수진아. 나 이제 정신 차렸어. 완전히. 저는 웃으며 친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는 설렁탕 2그릇과 깍두기 그리고 시원한 사이다를 주문했습니다.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신우이가 집에서 그토록 원하던 전복이나 한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너무나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고기 한 점을 집어 뜨끈하고 진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가 짠에 싱겁네 잔소리할까봐 눈치 보며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려고 허겁지겁 밥을 넘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잔소리도 한숨 소리도 시끄러운 TV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식당 손님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와 달그락거리는 식기 소리만이 유쾌하게 들려왔습니다. 있잖아, 수진아. 제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이렇게 여유롭게 아침을 먹어본 적이 없어 머릿속에는 항상 민준 씨 메뉴, 어머니 약, 민지 용돈 생각뿐이었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잊고 살았어.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 살아. 독일에 가서는
잘 챙겨 먹고 일도 적당히 해. 더 이상 돈 때문에 목숨 걸지 마.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야. 알아. 이번에는 일만 하러 가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찾으러 가는 거야. 내가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누구보다 찬란하게 살 거야. 그때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수십 통, 그리고 모르는 번호들, 아마 시어머니나 민지일 것입니다.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당장 돌아와. 이 집을 내팽개칠 셈이야. 이 못돼 먹은 며느리 같으니라고. 형님, 안 돌아오면 이 집 다 부숴버릴 줄 알아요. 저는 쓱 훑어보았지만 화가 나기는커녕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런 협박이 제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유심칩을 빼서 반으로 부러뜨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과거와의 모든 연결을 끊는 단호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미리 준비해준 국제 유심칩을 끼웠습니다. 자, 건배하자. 저는 사이다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서윤의 자유를 위하여, 내 친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수진이도 잔을 부딪혔습니다. 설렁탕을 다 먹고 나니 온몸에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공항 출발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전광판에 뜨는 국제선 항공편들을 보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파리, 멀게만 느껴졌던 이름들이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슬픔도 원망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오직 지성과 경험, 그리고 굳은 결심으로 치유된 심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잘 있어. 나의 지난 날들이여. 잘 가, 민준 씨. 당신이 그토록 못되게 굴어준 덕분에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 베를린은 보슬비가 내리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해준 아파트는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편리하고 현대적인 곳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거처를 정리하고 새로운 업무에 익숙해지자 제 삶은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의와 도전적이지만 흥미로운 프로젝트들로 바빴습니다. 저녁에는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온전한 저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호기심이 있는 법입니다. 어느 한가로운 저녁, 레드 와인을 마시다가 문득 옛집 식구들이 생각났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집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민준 씨는 기계치라 제가 예전에 장기 출장을 갈 때 집을 보려고 천장과 가구 모서리에 설치해둔 작은 카메라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패드를 열어 CCTV 앱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거실, 주방, 식당, 복도 4개의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전송된 영상은 선명했고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서울은 저녁 8시, 베를린 시간으로는 이른 오후였습니다. 거실 카메라에는 전쟁터 같은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값비싼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 위에는 옷과 기저귀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습니다. 시누이 민지는 소파에 드러누워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껍질을 바닥에 뱉고 시끄럽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갓난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지만 엄마라는 사람은 달래줄 생각도 없이 발로 요람을 건성으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채소 더미 속에서 나무를 다듬으며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이, 빌어먹을 정육점 놈, 비계만 잔뜩 붙은 돼지고기를 팔았네. 그리고 이 인덕션은 어떻게 쓰는 거야? 아무리 눌러도 불이 안 켜지잖아. 속 터져 죽겠네. 주방 카메라로 화면을 돌리자 제 남편 민준 씨가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정장에 넥타이만 매던 그 남자가 이제는 늘어난 러닝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얼룩덜룩 지저분했습니다. 그는 압력솥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족발을 삶으려던 것 같은데 사용법을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펑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압력솥에서 김이 세차게 새어나왔고 민준 씨는 깜짝 놀라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오빠, 손 좀 빨리빨리 놀려. 나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거실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죽을 오후부터 끓이는데 아직도 안 됐어. 옛날에 형님은 뚝딱 만들었는데 오빠는 왜 이렇게 섭떠? 민준 씨는 땀을 닦으며 쏘아 붙였습니다. 시끄러워. 잘났으면 내가 와서 하든가. 나 지금 머리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이놈의 인덕션은 자꾸 에러 코드만 뜨고 내가 어떻게 쓰는지 아냐고. 민지가 이제 막 애 낳았는데 어떻게 요리를 시켜? 네가 집안 남자고 아내가 없으면 네가 해야지.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죽 하나 못 끓여서야 이 쓸모없는 놈아. 민준 씨는 국자를 싱크대에 던져버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무력감과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판눈, 덥수룩한 수염, 짙은 다크서클, 불과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이어지는 광경은 웃기면서도 통쾌했습니다. 아기가 너무 크게 울자 민지가 아기를 안아 올렸는데 아기가 그만 민지와 소파에 토해버렸습니다. 민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오빠, 애가 토했어. 빨리 와서 닦아. 소파 다 버리겠네. 민준 씨가 허둥지둥 달려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그릇 닦던 행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기름때 묻은 행주로 수입 가죽 소파를 급하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상을 썼습니다. 저렇게 0만 원짜리 소파가 망가지는구나. 하지만 이제 저 소파는 민준 씨의 골칫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렇게 닦는다고 깨끗해져? 냄새나 죽겠네. 민지가 짜증을 냈습니다. 가서 따뜻한 물에 행주 빨아서 다시 닦아. 그리고 애 기저귀도 젖었으니까 갈아줘. 나 허리 아파 죽겠어. 내가 기저귀 가는 법을 어떻게 알아?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모르면 배워야지. 형님도 없는데. 오빠가 안 하면 누가 해? 엄마는 늙어서 눈도 침침하고 손도 떨리시는데 조카 엉덩이 짓무르게 할 거야. 민준 씨는 어설프게 기저귀를 들고 어느 쪽으로 붙여야 할지 몰라 쩔쩔맸습니다. 아기는 계속 발버둥치며 울어댔습니다. 옆에 앉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꽉 붙여, 떨어지겠다. 살살해, 내 손주 아프겠다. 한때 우아하고 조용했던 집은 이제 시끄러운 시장 바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시큼한 분유 냄새, 타는 음식 냄새, 더러운 기저귀 냄새와 싸움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사이에서 뺑뺑이 도는 그의 모습을.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민준 씨, 내가 보고 싶어요. 분명 보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공짜 한여를 잃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아이패드를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베를린의 아파트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와인 한 모금을 마시며 씁쓸한 단맛을 음미했습니다. 방금 본 광경은 강력한 해독제처럼 제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미련까지 씻어내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며칠 뒤 금고에 돈이 바닥나고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오면 민준 씨의 악몽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VIP석에 앉아 이 비극적인 희극이 끝날 때까지 평온하게 지켜보는 관객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깊은 잠을 잤습니다. 제가 베를린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독일의 쌀쌀한 초겨울 바람도 제 보조 휴대폰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메시지 알림 소리만큼 저를 소름돋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은행 OTP를 받기 위해 유지하고 있던 한국 유심칩이 꽂힌 그 휴대폰은 이제 옛집에서 보내오는 구조 신호를 수신하는 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준 씨는 돈 문제라는 첫 번째 충격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는 자신의 월급 이사 500만 원이나 된다며 항상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 고급 아파트에서의 생활을 유지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값비싼 가구를 들이기 위해 그의 월급은 그저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는 것을. 관리비, 공과금부터 경조사비, 대내외적인 지출까지 모든 크고 작은 비용은 제가 부수입으로 벌어 혼자 감당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저 성공한 남편인 척 번듯하게 차려입고 다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살아있는 ATM인 제가 사라졌습니다. 안방금고가 보이는 카메라를 통해 저는 토요일 밤에 벌어진 한편의 비극적인 코미디를 목격했습니다. 민지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며 칭얼거렸습니다. 오빠, 조카 기저귀 다 떨어졌어. 그리고 인터넷 보니까 요즘 모유가 묽어서 일본 수입 분유를 같이 먹여야 애가 똑똑해진대. 가서 사와. 메이지 분유. 그거 한 통에 10만 원도 안 해. 민준 씨는 화장대 의자에 멍하니 앉아 막 도착한 전기세 고지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의 말을 듣고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뭐가 그렇게 비싸? 국산 분유는 못 먹여. 옛날에 엄마는 우리 남매 미음 먹여서 키웠는데도 잘만 컸잖아. 어휴, 오빠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요즘 시대가 어떤데 우리 집안 장손이야. 조카한테 돈 아까워? 금고 열어봐. 형님이 갔어도 돈이랑 금은 잔뜩 남겨뒀을 거 아냐. 걱정은. 민지가 입을 삐죽였습니다. 민준 씨는 그제야 생각났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금고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아이패드 화면을 통해 숨죽여 지켜보며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비밀번호를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무거운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 씨가 손을 넣어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기대감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10,000원, 5,000원짜리 푼돈 몇 장과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고, 세탁기 보증서 뭉치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 씨는 더듬거리며 금고 안의 물건들을 모두 꺼내 믿을 수 없다는 듯 탈탈 털었습니다. 돈은, 금은, 집문서는 어디 갔어? 아무것도 없다고. 민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 자국이 아직 아팠지만 탐욕이 고통을 잊게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금고 안을 들여다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세상에, 그 서윤이라는 여자 진짜 독하다. 싹 다 챙겨서 튀었어, 오빠. 빌어먹을. 민준 씨는 울부짖으며 쇠로 된 금고 문을 세게 쳤다가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어쩐지 떠나는 날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가더라니. 난 회사 서류인 줄 알았는데 재산을 전부 빼돌린 거였어.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민준 씨, 참 순진하시네요. 제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당신과 당신 가족이 물어뜯도록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했나요? 재정 위기는 즉시 닥쳐왔습니다. 민준 씨의 이번 달 월급은 어머니와 동생 앞에서 허세를 부리며 이것저것 사느라 거의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의 주머니에는 몇십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오빠? 민지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나 전복죽도 먹고 싶은데 엄마가 기력 회복하려면 잘 먹어야 한댔어. 설마 동생이랑 조카 굶어 죽게 내버려 둘 거야? 민준 씨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결국 막다른 길에 몰린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투는 완전히 바뀌어 비굴하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지훈이인가? 민지 오빠, 민준일세. 잘 지내지? 여기 사람들도 다 잘 있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요즘 프로젝트에 투자하느라 현금이 좀 부족한데 민지가 막 애를 낳아서 돈 들어갈 때가 많네. 혹시 자네가 200만 원만 잠시 빌려줄 수 있을까?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저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민준 씨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보라색으로 그리고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말하면 할 수 없지. 그래, 내가 알아서 해볼게. 민준 씨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빌어먹을 놈, 월급은 전부 자기 엄마한테 맡겨서 주머니에 10원 한 장 없대. 그러면서 되려 나한테 묻더라. 부장님이나 되시는 분이 왜 푼돈을 빌리러 다니시냐고. 민준 씨가 화를 냈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내 남편 짠돌이인 거 몰라. 걔한테는 왜 전화해서 망신을 당해? 민지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 씨가 지갑 속에 마지막 남은 5만 원짜리 몇 장을 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서윤이 없으면 자신은 이 화려한 껍데기 속의 빈털터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격표를 보지 않고 돈을 쓰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돈 문제로 민준 씨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면 시어머니가 가져온 시골 선물들은 그를 창피함에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는 고급 주거 단지로 주민 수준도 높고 환경위생 규정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쓸데없는 규정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대 자루 2개를 가져왔는데 그중 하나에는 살아있는 토종닭 10마리가, 다른 하나에는 플라스틱 통에서 헤엄치고 있는 미꾸라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제가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아파트 주민 단톡방의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단톡방을 열어보고는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물론 제 집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약간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아래층 주민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티 1205호 위생 문제 좀 신경 써주세요. 오늘 아침부터 댁 베란다에서 저희 집 베란다로 더러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린내도 너무 심하고 닭 우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여긴 아파트이지 양계장이 아니잖아요. 이어서 동대표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1205호 민준 씨, 즉시 시정 조치 바랍니다. 경비실 보고에 따르면 댁의 가족분이 살아있는 가금류를 베란다에 내놓고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가축 사육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악취 때문에 해당 층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제가 아름다운 장미 화분을 가꾸던 베란다 쪽 카메라를 켜보았습니다. 세상에, 제 장미 화분들은 구석에 처박혀 가지가 부러진 채 시들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시어머니가 가져온 대나무 몇 개로 만든 조잡한 닭장이 있었고 그 안에서 닭들이 빽빽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나무 데크로 된 베란다 바닥에는 닭똥이 사방에 널려 있었고 그 악취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제 화분 몇 개를 미꾸라지 양식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거실 카메라를 통해 저는 2명의 아파트 보안 요원과 정장을 입은 관리소장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 씨가 허둥지둥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민준 씨, 안녕하세요. 관리소장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댁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위반 사실을 기록하고 즉시 모든 가금류를 아파트 밖으로 옮겨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단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준 씨는 당황해서 더듬거렸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막 올라오셔서 잘 모르셔서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주방에서 시어머니가 식칼을 든 채 뛰쳐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쩌렁쩌렁했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심각하게 그래요? 우리 딸 산후조리 몸보신 시키려고 시골에서 가져온 깨끗한 닭이지 병든 닭도 아닌데 왜 쫓아내요? 우리 시골에서는 한마당 가득 키워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괜히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민준 씨가 황급히 어머니의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여긴 시골이 아니란 말이에요. 벌금 물어요. 관리소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이것은 공동 규정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내로 처리해 주십시오. 그들이 떠나자 민준 씨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런 것 좀 가져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제 벌금 내고 물까지 끊기면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뭐, 이제 와서 내 엄마가 촌스럽다고 타박하는 거냐? 내가 너희들 먹이려고 이 멀리서 깨끗한 걸 이고지고 왔는데 고마운 줄은 모르고 도리어 나를 나무라. 내 마누라가 집 나간 게 다 이유가 있었네. 이제 아들놈까지 늙은 애미를 구박하는구나. 결국 그날 오후 민준 씨는 이웃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받으며 닭 한 마리 한 마리 미꾸라지 통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헐값에 팔거나 남에게 주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한때 레몬그라스, 아로마 오일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던 제 고급 아파트는 이제 닭똥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커튼과 소파 섬유 하나하나에 깊이 배어버렸습니다. 닭장 사건은 넘쳐 흐르던 물잔의 마지막 한 방울이 되어 이미 숨 막히던 집안에 끝없는 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목요일 밤 저는 거실 카메라를 통해 절정에 달한 부부싸움을 목격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민지의 아기는 기저귀가 젖었는지 아니면 배가 고픈 건지 계속해서 울어댔습니다. 민지는 머리를 산발한 채 의자에 앉아 소리쳤습니다. 오빠, 조카 분유 아직 안 탔어. 왜 이렇게 느려? 애 목소리 다 쉬겠네. 민준 씨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젖병을 들고 있었지만 얼굴은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젖병을 테이블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고 분유가 밖으로 흘러넘쳤습니다. 마셔, 실컷 마시라고.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손발이 없어? 왜 네가 직접 안 해? 나는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와서는 너랑 엄마 시중 들고 닭똥 치우고 이제는 밤에 분유까지 타야 해? 내가 이 집 하인이냐고. 민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빠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산후조리 중이라 물도 만지면 안 된단 말이야. 형님이 없으면 오빠가 책임져야지. 엄마한테 나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언제 약속했어? 민준 씨가 민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네가 시골에서 산후조리 하면 돈 든다고 징징대면서 엄마 꼬드겨서 나 들볶으러 온 거잖아. 이제 돈은 바닥났고 빚은 산더미야. 이 분유 한 통이 얼마인 줄 알아? 이번 달 전기세가 얼마 나왔는지 알아? 거의 30만 원이야. 네가 24시간 에어컨 틀고 온수도 하루 종일 틀어놓으니까 내가 그 돈을 어디서 내냐고. 안방제 옛 침실에서 자고 있던 시어머니가 시끄러운 소리에 뛰쳐나왔습니다. 몸에는 제 옷장에서 마음대로 꺼내 입은 제 실크 잠옷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끄럽게. 밤중에 잠도 못 자게 왜들 이래. 어머니 딸 좀 보세요.
민준 씨가 시어머니에게 돌아섰습니다. 게을러 터져서 아무것도 안 해요. 먹는 건 전복에 한우만 찾으면서 자기 남편은 단돈 10원도 안 보내줘요. 저 이제 더는 못 버텨요. 어머니, 내일 당장 짐 싸서 시골로 내려가라고 하세요. 저 더는 못 먹여 살려요. 네가 지금 내 동생을 쫓아내겠다는 거냐? 시어머니가 빽 소리쳤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네가 장남이고 오빠야. 네가 동생을 책임져야지. 겨우 며칠 지났다고 본색을 드러내? 그러니까 내 마누라가 도망갔지. 너처럼 쓸모없는 놈한테 질려서 그런 걸 거야. 시어머니의 말은 민준 씨의 아픈 곳, 심하게 상처 입은 자존심을 정통으로 건드렸습니다. 그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유리컵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네, 저 쓸모 없어요. 하지만 이 집이 이렇게 개판이 된 게 누구 때문인데요. 어머니가 민지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버릇없게 만들었잖아요. 어머니가 그 촌스러운 버릇을 여기에 가져와서 이웃들한테 망신당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여자가 떠난 건 당연해요. 이 지긋지긋한 가족에게서 벗어나려고 떠난 거라고요. 이제야 그 여자가 왜 떠났는지 알겠어요. 민지는 제 이름이 언급되자 발끈했습니다. 아, 지금 그 여자 편드는 거야. 그 여자가 아까워. 그 여자는 집 나가서 딴 놈이랑 바람난 상간녀일 뿐이야. 나랑 비교하지 마. 닥쳐. 민준 씨가 민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공간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지는 뺨을 감싸 쥐고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 있다가 이내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 씨에게 달려들어 핥히고 때렸습니다. 아기 우는 소리, 어른들 욕설,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럽고 비극적인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아이패드 화면 앞에서 손을 떨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씁쓸해서였습니다. 민준 씨의 그 따귀는 진작에 정신 차리라고 자기 자신에게 날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화분 하나, 부엌 한 구석까지 소중히 아끼던 보금자리는 이제 그들의 인생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 싸움은 새벽이 다 되어서야 잠잠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외롭고 초라했습니다. 민지는 방에서 아기를 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드러누워 여전히 중얼거리며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기를 껐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직 나락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이 지배하는 한 그들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 끔찍한 방법들을 생각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 집을 팔아버리자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은 그들을 완전한 파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떠난 지 2주가 흘렀습니다. 한때 민준 씨의 자랑이었던 고급 아파트는 이제 헛된 망상을 묻어버린 무덤처럼 음산했습니다. 가끔 습관처럼 혹은 잔인한 오락거리처럼 켜보는 카메라 화면을 통해 저는 집안의 공기가 숨막힐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음을 보았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초반에 민지가 요구했던 전복죽과 값비싼 한우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시든 시금치 몇 단과 값싼 계란 몇 알뿐이었습니다. 현금은 바닥났고 민준 씨의 신용카드는 연체로 인해 정지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무서운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밥상에는 멀건 콩나물국과 가장자리가 까맣게 탄 두부 부침뿐이었습니다. 민지는 밥을 먹으며 인상을 쓰고 젓가락으로 두부를 쿡쿡 찌르며 화풀이를 하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먹어서야 애 젖이 나오겠어요? 오빠, 어떻게 좀 해봐요. 설마 온 가족이 굶어 죽는 걸 보고만 있을 거예요? 민준 씨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내텄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그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먹기 싫으면 굶어. 내가 돈 없다고 했잖아. 이제는 돈 빌려달라고 하면 다들 피하기만 해. 오토바이도 팔아버렸다고. 네가 잘났으면 내 남편한테 전화해서 돈 보내달라고 하든가. 시어머니가 길게 한숨을 쉬며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넓지만 지저분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장사꾼의 날카로운 계산이 번뜩였습니다. 민준아, 시어머니가 비밀스러운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생각인데 이 집이 살기는 좋아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눈만 뜨면 관리비에 주차비, 비싼 전기세, 수도세가 나가잖아. 그리고 보아하니 그 서윤이라는 애는 아주 작정하고 떠난 것 같아. 아마 외국 놈이랑 눈 맞아서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민준 씨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이 집 팔아버리자. 시어머니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 이 동네 아파트가 엄청 비싸다더라. 이 집은 싸게 팔아도 15억은 받을걸? 그거 팔아서 빚 갚고 우리 다 같이 시골로 내려가는 거야. 그 돈으로 네가 엄마한테 동네에서 제일 큰 전원주택 하나 지어줘. 그럼 남들 보기에 얼마나 떳떳하겠어. 남는 몇 억은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 받으면서 살고. 민지 돌봐줄 사람도 2명이나 고용하고. 뭐 하러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살아. 민지의 눈이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번쩍였습니다. 와, 엄마 말이 맞아요. 저도 이 아파트 생활 지긋지긋해요. 엘리베이터는 어지럽고 이웃들은 사람 무시하고 시골 가서 정원 있는 집 짓고 편하게 애 키우고 싶어요. 15억이잖아요, 오빠. 팔아요.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망설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집은 우리 부부 공동 명의인데 지금 팔려면 서윤이 서명이 필요하잖아. 걔는 외국에 있는데 어떻게 팔아? 시어머니가 입을 삐죽이며 길게 느려 말했습니다. 아이고, 네가 집주인이고 남편인데 법이라는 게 다 남자 편 아니겠어? 그냥 아내가 출장 갔다고 하거나 위임장을 가짜로 만들면 되지. 방법은 많아. 요즘 부동산 중개인들 돈만 주면 서류는 알아서 다 처리해줘. 일단 팔아. 돈이 손에 들어오면 그 서윤이라는 애가 돌아와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어쩔 건데? 기껏해야 위자료 좀 쥐어주면 되지. 맞아요, 오빠. 민지가 거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집을 나갔다는 건 이 집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과감하게 결정해요. 오빠는 남자잖아요. 결단력이 있어야지. 설마 엄마랑 저를 이 타지에서 굶어 죽게 할 거예요. 어머니와 여동생의 부추김은 민준 씨의 귀에 꿀처럼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자존심과 탐욕이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한때 수많은 추억이 담겨있던 아파트를 둘러보았지만 이제는 거대한 재정적 부담으로만 느껴졌습니다. 15억 원. 그 숫자가 민준 씨의 머릿속에서 춤을 추며 왕 같은 삶과 모든 막다른 길에서의 탈출을 약속했습니다. 좋아. 민준 씨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내일 당장 중개인 부를 거야. 여기서 거지처럼 사느니 시골 가서 왕 노릇하는 게 낫지. 저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컴퓨터 화면 앞에서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스러울 뿐만 아니라 법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5년간 내 남편이었으면서도 당신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이라는 사실을 몰랐군요.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아무도 다려주지 않아 양복이 구깃구깃했지만 말입니다. 시어머니와 민지도 손님을 맞기 위해 거실을 대충 치우고 더러운 기저귀와 분유 깡통을 소파 밑에 쑤셔 넣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김 씨라는 부동산 중개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서류 가방을 든 채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선생님, 사모님. 와, 이 집 한강이 보이는 로열동, 로열층이네요. 이 방향이 재물 운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그는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닭을 키웠던 베란다에서 풍겨오는 희미한 악취와 방 안의 시큼한 분유 냄새에 가끔 코를 찡긋거렸지만 말솜씨 좋은 장사꾼답게 그는 계속해서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인테리어도 전부 수입 자재로 하셨네요. 호두나무 원목에 천연 가죽까지 사장님, 사모님께서 정말 수준이 높으십니다. 이 집은 금매로 내놓으면 15억은 보장하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16억도 문제 없습니다. 15억이라는 숫자에 민준 씨 가족의 눈이 금을 발견한 듯 반짝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럼 총각 당장 팔아줘요. 우리가 돈이 급해서 그래. 15억도 괜찮아. 현금으로만 받을 수 있으면 이번 주 안에 계약금 받을 수 있게 해줘요. 네, 사모님, 걱정 마세요. 제 손님 중에 이 단지 매물만 애타게 찾는 분이 계셔서요. 서류만 확실하면 바로 계약됩니다. 김중개인이 활짝 웃으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민준 선생님, 등기부 등본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사진 찍어서 손님께 보내서 확인하고 바로 가계약 진행하시죠. 민준 씨는 잠시 멈칫했다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등기부 등본은 아내가 잘 보관하고 있어서요. 제가 집주인이니 제가 결정하면 됩니다. 일단 가계약금부터 받으시죠. 아이고,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저희 업계 규칙이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거나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민준 씨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다른 핑계를 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끝자리가 9999로 아주 좋은 번호였습니다. 민준 씨는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켜고 서랍에서 서류를 찾는 척했습니다. 물론 그곳에 서류가 없다는 건 본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무게감 있으며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민준 씨 되십니까? 저는 제 의뢰인인 박서윤 씨, 즉 민준 씨의 아내분의 법률 대리인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껌을 씹던 시어머니도 멈췄습니다. 민지는 숨을 죽였고 김중개인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변호사요? 그 여자가 변호사를 왜 선임해요? 민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통보해드리고자 전화드렸습니다. 첫째, 서윤 씨는 공식적으로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혼,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나랑 이혼을 해.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돌을 자르는 칼날처럼 냉정했습니다. 제 의뢰인에 따르면 현재 민준 씨께서 거주하고 계신 로얄 아파트 1205호의 매매 거래를 시도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경고합니다. 서윤 씨의 동의 없이 해당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며 사기 및 횡령 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민준 씨가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이 집은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고 내가 파는 건 내 권리입니다. 죄송하지만 민준 씨,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18년 8월 15일, 즉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하기 3개월 전에 박서윤 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윤 씨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고유 재산입니다. 등기 부등본상 소유주는 오직 박서윤 씨 한 명입니다. 민준 씨는 이 아파트에 대해 단 1%의 소유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거실 한복판에 떨어진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으며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김 중개인은 이 말을 듣자마자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민준 선생님. 아내분 단독 명의 집을 자기가 결정한다고 하시다니 저를 속이려 하셨습니까? 변호사님 전화 아니었으면 제가 고객한테 사기꾼 될 뻔했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중개인은 귀신이라도 본 듯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경악과 혼란이 뒤섞인 시선 속에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힘없이 손을 놓자 휴대폰이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스피커폰에서는 여전히 변호사의 목소리가 잔인하고 단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재산 형성 경위 증명서와 등기부등본 사본은 이미 빠른 등기로 댁에 보냈습니다. 아마 곧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서윤 씨께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15일의 시간을 드릴 테니 짐을 정리하고 그 집에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무단으로 점거할 시 관계기관을 통해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뚜뚜 하는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아무도 그 죽음 같은 침묵을 깨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정말이냐, 아들아?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집, 내 집이 아니었어? 민준 씨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이 진실은 너무나 잔혹했고 그의 거대한 자존심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습니다. 지난 5년간 그는 자신이 이 집의 가장이자 권력자라고 착각해왔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내 집, 내 자산이라며 가슴을 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그저 얹혀 사는 사람, 아내에게 기생하는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몰랐어요. 저는 그냥 민준 씨가 속삭였습니다. 결혼할 때 장인 장모님께서 우리 부부 살라고 집을 주신다고 해서 당연히 우리 둘 모두에게 주신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처음부터 저를 경계하셨던 거예요.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그럼 다 꽝이잖아. 내 15억, 내 전원주택, 오빠는 진짜 바보야. 5년 동안 남편 노릇하면서 집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도 몰랐어. 닥쳐. 민준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굴욕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도 속았어. 그 서윤이라는 여자, 진짜 무서운 여자야. 전부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이날만 기다렸다가 나를 길바닥으로 내쫓으려고. 바로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우체부 직원이 민준 씨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소유주 박서윤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등기부등본 공증사본과 제 서명이 담긴 이혼 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등기부등본을 보았습니다. 글자들이 춤을 추며 그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원인, 증여라는 두 글자가 세 개의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집도, 돈도, 명예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보호하고 떠받들고 그들을 위해 아내를 내쫓았던 두 여자. 이제 그들은 실망과 원망,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길거리로 쫓겨나고 비록 텅 비어 있었을지언정 기댈 곳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친묵의 시어머니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왕 같은 삶에 대한 꿈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박서윤이라는 커다란 이름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시어머니는 가슴을 찢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간질 발작을 일으킨 사람처럼 몸부림쳤습니다. 이 서윤이라는 천하의 나쁜 년, 사기꾼, 도둑년. 네가 내 아들 등골을 빼먹고 내 아들 집을 빼앗아가. 그녀는 울면서 맨바닥을 손발로 치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똑똑하게 키워서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업계에서 마누라 먹여 살리게 했더니 이제 그 마누라가 내 아들을 빈손으로 길바닥에 내쫓는구나.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민지가 어머니를 따라 울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울음소리는 자신의 이익을 걱정하는 공포의 색채가 더 짙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어디서 살아요? 애는 아직 이렇게 어린데 길바닥에 나가면 얼어 죽어요. 오빠, 어떻게 좀 해봐. 전화해서 그 여자한테 욕이라도 퍼부어줘. 고소해. 오빠도 이 집에 기여한 게 있다고 말하라고. 민준 씨는 비참하게 울부짖는 두 여자를 보며 문득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무지에,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고소는 무슨 고소. 민준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일그러졌습니다. 변호사가 이미 다 말했잖아. 그 집 걔네 부모님이 결혼 전에 현금으로 사준 거야. 내가 뭘 기여했는데. 내 월급은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너 학비 대주느라 다 썼어. 내가 그 여자한테 집값 갚으라고 단돈 10원이라도 줬어야 뭘 달라고 하지.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번 돈을 마누라한테 안 줬단 말이냐? 네.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번 돈은 제가 다 썼어요. 이 집 5년 동안 그 여자 혼자 다 꾸려왔어요. 관리비, 식비, 살림살이 전부 그 여자 돈이었어요. 저는 그냥 기생충이었을 뿐이라고요. 이제 만족하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이 아주 잘나서 이 집 전체를 먹여 살리고 며느리는 그저 편하게 누리고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진실은 너무나 적나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시어머니가 약해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떡하냐고요? 민준 씨는 일어나 텅 빈 술장으로 걸어가 마지막 남은 독한 술병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짐 싸서 꺼질 준비나 해야죠. 어떡하긴요. 15일이나 시간을 준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요. 안 돼. 난 안 가. 시어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난 여기서 버틸 거야. 그 여자가 나한테 감히 무슨 짓을 하는지 보자고. 내가 시어머니야. 나 늙고 병들었다고. 그 여자가 감히 나를 길바닥에 내다버리는지 한번 보자고. 그녀는 소파에 드러누워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이며 예전에 며느리를 협박할 때 써먹던 심장병 재발 연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황해서 의사를 부를 서윤이 없었습니다. 오직 넉나간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는 민준 씨와 절망에 빠져 남편에게 구조 메시지를 보내느라 바쁜 민지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아했던 거실은 이제 최악의 배우들이 마지막 막이 내리기 전 자신의 마지막 연기를 펼치는 비극적인 희극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연출가가 된 서윤은 심판자가 등장하면 마지막 막이 더욱 극적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문서 쇼크 이후 1205호의 공기는 짙은 안개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누워 가끔 신음하며 의미 없는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민지는 아기를 안고 흐느끼며 길거리로 쫓겨날까 두려워하면서도 전원주택의 꿈이 산산조각 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민준 씨는 넉나간 사람처럼 손에 휴대폰을 쥔 채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베를린에서 저는
민준 씨의 전술이 바뀐 것을 제 휴대폰으로 쏟아지는 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협박과 욕설, 명령이었다면 이제 자신이 빈털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동정심에 호소하기 작전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열어보니 장문의 메시지가 줄줄이 와 있었습니다. 서윤아, 어디야? 내가 알기로는 네가 화나서 엄마랑 민지 겁주려고 이러는 거지. 그렇지. 돌아와. 우리 부부끼리 얘기로 풀자. 그래도 5년 동안 같이 산 정이 있잖아. 어떻게 나를 길바닥에 내쫓을 수 있어? 제가 답이 없자 15분 뒤에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우유부단했어.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어머니는 늙으셨고 민지는 철이 없어. 내가 형수니까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줘. 돌아와. 내가 약속할게. 어머니랑 민지 당장 시골로 내려보낼게. 이 집에는 우리 둘만 있는 거야. 어때? 저는 옅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약속. 이제 민준 씨의 약속은 그 집 냉장고에 있는 시든 채소보다도 값어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는 제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저를 안방에서 내쫓고 그 자리를 여동생에게 내준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마 술 기운 때문인지 카메라를 통해 그가 혼자 술을 마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메시지는 더욱 감상적이고 비참해졌습니다. 서윤아, 네가 해준 김치찜이 생각나. 네가 다려준 셔츠에서 나던 섬유유연제 냄새가 그리워. 나 너무 배고파, 서윤아. 집은 더럽고 냄새나서 숨도 못 쉬겠어. 제발 돌아와서 나 좀 구해줘. 그러고는 예전에 둘이서 강릉으로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한때 그가 자랑스럽게 페이스북에 올렸던 화려한 웨딩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제 안에 남은 마지막 정에 호소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몰랐습니다. 여자의 마음이 무심함에 차갑게 식어버리면 어떤 달콤한 말이나 하소연도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저는 그 메시지들을 연민이 아닌 혐오감으로 읽었습니다. 저는 그가 배고플 때, 힘들 때 자신의 가족이 만들어낸 쓰레기 더미를 치워줄 사람이 필요할 때만 저를 찾는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그의 수백 통의 메시지 끝에 단 하나의 짧고 냉정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법원에서 봐요. 더 이상 귀찮게 메시지 보내지 마세요. 제 변호사가 전부 괴롭힘의 증거로 수집하고 있으니까 메시지를 보내자. 카메라 속 민준 씨가 휴대폰을 벽에 세게 던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가 정말 우는 건지 아니면 웃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자가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저의 침묵이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법원 출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제 손으로 모든 것을 깔끔하게 끝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그들이 한때 무시했던 박서윤이 이제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조정 기일 이틀 전 법원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민준 씨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 저는 하마터면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한때 말끔하고 멋졌던 남자는 이제 깡마르고 눈은 애나게 들어가 있었으며 입고 있는 옷은 구겨지고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카페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운 듯 주위를 살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제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울리며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는 옥색 원피스에 하얀색 블레이저를 걸치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넣었으며 세련된 화장으로 얼굴은 화사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지금 저와 민준 씨의 모습은
낮과 밤처럼 극명하게 대조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놀라움에서 이내 갈망과 후회로 변했습니다. 서윤아, 돌아왔구나. 너무 예쁘다. 민준 씨가 더듬거리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손을 빼고 맞은편 의자에 앉아 안전하고 낯선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시간 별로 없으니까 할 말 있으면 빨리 해요. 민준 씨는 침을 삼키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떨었습니다. 서윤아, 제발 이혼 소송 취하해줘. 내가 잘못했어. 너 없이 지낸 몇 주 동안 사는 게 아니었어. 엄마랑 민지도 이제 정신 차렸어.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줘. 내가 당장 두 사람 시골로 내려보낼게. 내가 일해서 월급 전부 너한테 줄게. 됐어요, 민준 씨. 저는 그의 애원을 가로막았습니다. 문제가 시어머니나 시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문제는 바로 당신이에요. 민준 씨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지난 5년간 나는 이 집을 위해, 당신의 체면을 위해 살았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참았고, 시누이의 철없는 행동을 받아줬고, 당신의 도박 빚을 갚아줬어요. 부부의 정으로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걸 참았어요. 하지만 내가 틀렸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안방에서 내쫓고 그 자리를 동생에게 내주던 순간, 당신은 내 사랑을 당신 손으로 죽여버렸어요. 당신은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돈 잘 벌고 애 낳아주는 하녀가 필요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나는 사람이라서 아픔을 느끼고 포기할 줄도 알아요. 하지만 집은, 민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집을 가져가면 나와 우리 가족은 어디서 살아? 어떻게 나를 길바닥에 다리 밑에서 살게 할 수 있어? 넌 이제 부자잖아. 이 집 하나쯤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아쉬워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집, 몸 뉘일 곳이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요.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의 피땀이고 내 청춘이에요. 왜 내 자존감을 짓밟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베풀어야 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인과응보는 공평해요. 민준 씨, 당신이 바람을 심었으니 이제 태풍을 거두는 거예요. 15일은 거의 다 끝났어요. 재판이 끝나면 남은 마지막 자존심으로 조용히 나가주길 바라요. 보안 요원 불러서 강제 퇴거시키는 일까지 만들지 마요. 그때는 정말 창피할 테니까. 말을 마친 저는 뒤돌아 걸어 나왔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앉아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가 정말 우는 건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망인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서울의 공기를 들이마시자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이 만남은 미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슬픈 책 한 권에 온전한 마침표를 찍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와의 만남 후 민준 씨는 극도의 절망 상태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짐을 싸는 대신 시어머니와 민지는 마지막 발악을 계획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저는 시어머니가 민지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년이 소송 취하 안 한대. 아주 독사 같은 년이야. 하지만 난 절대 안 나가. 여기서 드러누워 버틸 거야. 감히 뭘 어쩌겠어. 경찰 부르면 바닥에 나뒹굴면서 늙은이 팬다고 소리칠 거야. 일이 커지는 걸 좋아할 리가 없지. 너도 마찬가지야. 애 안고 문 앞에서 울면서 독한 형님이 갓난아기랑 산모를 한겨울에 길바닥으로 내쫓는다고 소리쳐. 이웃들이 누구한테 손가락질 하는지 보자고. 민지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 여자 외국계 회사 다니니까 소문나는 거 무서워할 거예요.
우리가 시끄럽게 굴면 분명히 양보할 거예요. 적어도 몇 달 더 살게 해주거나 다른 집 얻을 돈이라도 줄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들은 탐욕스러울 뿐만 아니라 비열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협박하기 위해 파렴치한 수법을 쓰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이 가족의 가장 큰 약점이 돈이 아니라 체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면을 가장 중시하고 평판에 가장 민감한 사람은 바로 민지의 남편 지훈 씨였습니다. 지훈 씨는 시골 관공서에서 일하며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설에 오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고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자신의 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그동안 수집해온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CCTV에서 편집한 동영상 클립들, 시어머니가 욕설을 퍼붓는 장면, 민지가 오빠를 하인처럼 부리는 장면, 집이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장면. 둘째, 시어머니와 민지가 제게 보낸 협박과 명예훼손 메시지 캡처 화면.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방금 그들이 나눈 저를 폭행범으로 몰아가려는 계획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 저는 이 모든 데이터 파일을 지훈 씨의 카카오톡과 회사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지훈 씨, 저 형수 서윤이에요. 지훈 씨 아내와 장모님께서 서울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시라고 보내요. 지금 두 분은 제 아파트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붙일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미리 말하지만 저는 민준 씨와 이혼했고 이 집은 합법적으로 제 소유입니다. 앞으로 24시간 내에 지훈 씨가 직접 올라와서 아내와 장모님을 모시고 가지 않으면 저는 부득이하게 이 모든 영상과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고 지훈 씨가 근무하는 기관에도 사본을 보내 간부 가족의 품위 유지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훈 씨는 현명한 분이니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메시지는 저녁 8시에 보내졌습니다. 8시 5분 메시지 상태가 읽음으로 바뀌었습니다. 8시 10분 민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저는 민지가 전화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보세요라고 말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터져나오는 고함 소리에 귀에서 휴대폰을 떼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고 지훈 씨가 불같이 화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지가 더듬거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그런 거 아니야. 형님이 꾸며낸 거야. 하지만 그 약한 변명은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훈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넋 나간 얼굴로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지훈 씨가 내일 당장 차 빌려서 우리 데리러 온대요. 안 돌아오면 이혼하겠대요. 남편 얼굴에 먹칠하는 아내는 필요 없대요. 시어머니가 발끈했습니다. 뭐? 그놈이 감히 이혼으로 협박을 해? 오지 말라고 해. 나 아프다고. 엄마,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 씨, 엄마가 들어놓을 계획 세운 거 다 알아요. 형님이 녹음 파일까지 보냈대요. 자기 상사가 이 사실 알면 자기 자리 잘린대요. 지금 엄청 화났어요. 우리 안 돌아가면 안 돼요, 엄마. 집 구석에 앉아있던 민준 씨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마침내 이 가족의 허울뿐인 체면이라는 껍데기가 바로 내부자에 의해 벗겨진 것입니다. 저의 치명타는 효과적이었습니다. 큰 소리 낼 필요 없이 명예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급소를 정확히 찌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모든 고집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16인승 승합차 한 대가 아파트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지훈 씨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은 살기가 가득했고 그와 함께 온 두 명의 남자는
지훈 씨네 집안 어른들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민준 씨가 문을 열자 지훈 씨는 인사도 없이 그를 밀치고 집 안으로 직행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지훈 씨는 멈칫했습니다. 그는 코를 막고 더러운 기저귀와 썩은 음식물,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악취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한때 고급스러웠던 아파트가 쥐구멍처럼 황폐해진 것을 보고 지훈 씨의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던 민지는 남편을 보자 애교를 부리려 달려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나 너무 힘들었어. 짝!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따귀가 민지의 뺨에 날아들었습니다. 민지는 비틀거리다. 옆에 있던 어른이 부축해주지 않았더라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따귀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지훈 씨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꼴을 좀 봐. 집은 쓰레기장이고 애는 꾀죄죄한데 너는 살만 뒤룩뒤룩 쪘잖아. 집 버리고 남편 버리고 오빠네 집에 얹혀 살면서 엄마랑 작당해서 남등쳐 먹을 국리나 해. 네가 내 얼굴에 우리 집안 얼굴에 똥칠을 하려고 작정했어. 민지는 뺨을 감싸쥔 채 흐느껴 울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이 맞는 것을 보고 달려 나왔습니다. 아니, 자네 왜 사람을 때리고 그래? 미쳤어? 지훈 씨가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존경심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장모님도 그만하세요. 연세 드셨으면 손주들한테 모범을 보이셔야죠. 딸내미 부추겨서 집안일 내팽개치고 여기 와서 형님네 괴롭히시고요. 서윤이 형수님이 착해서 장모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세요. 온 동네 사람들이 장모님, 사위 욕하는 꼴을 보고 싶으세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순했던 사위가 이렇게 무섭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함께 온 두 어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부인, 그만 짐 챙겨서 내려가시죠.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저희가 집안을 대표해서 조카를 데리러 왔습니다. 안 가시겠다면 여기서 혼자 버티시든가요. 민준 씨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한때 이 집의 주인이자 장남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투명 인간 같았습니다. 지훈 씨가 민준 씨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 아내가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형님도 남편으로서 너무 우유부단하셨습니다. 어머니랑 여동생이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도록 내버려둬서 아내가 집을 나가게 만들다니 형님도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기 아내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어머니 하나 제어하지 못하는 남자는 쓸모없습니다. 지훈 씨의 말은 피 흘리는 민준 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반박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지훈 씨의 말이 너무나 옳았기 때문입니다. 짐 싸, 돌아간다. 지훈 씨가 명령했습니다. 민지는 울면서 허둥지둥 옷가지를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습니다. 더 이상 소란도 기세등등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처참함과 굴욕만이 남았습니다. 30분 후 그들은 줄지어 집을 나섰습니다. 지훈 씨가 민지의 캐리어를 들고 앞장섰습니다. 민지는 아기를 안고 뒤따랐고 이웃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은 음식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들 뒤로 문이 닫히고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민준 씨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무력하게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자신의 손으로 부숴버린 보금자리에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울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껐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배우들은 추방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재판을 준비하며 온전히 제 것을 되찾고 제 자신에게 자유를 선물할 시간이었습니다. 재판은 삭막한 겨울 아침에 열렸지만 제 마음은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당한 태도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민준 씨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시골로 끌려갔고 아마 다시는 이 법정에 얼굴을 내밀 용기도 없을 것입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패소가 100% 확실한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재산의 출처가 혼인 전 증여받은 고유 재산이라는 명백한 증거와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민준 씨가 이혼에 동의했기 때문에 판사는 판결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원고 박서윤 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해당 아파트 1205호는 원고 박서윤 씨의 단독 소유임을 확인하며 피고 박민주는 판결이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열쇠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지며 파란만장했던 5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들린 이혼 서류는 사랑의 사망 신고서가 아니라 제 새로운 인생의 출생 신고서였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민준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뒤늦은 후회가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모든 게 다 미안해. 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원망의 파도가 일지 않았고 그저 연민만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해야죠. 당신은 행복해질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어요. 잘 가요. 앞으로는 좀 더 제대로 살아가길 바라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차가운 바람 속으로 힘없이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은 앙상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도 아내도 돈도 없이 빚더미에 앉아 친척들 사이에서 나쁜 평판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비싼 대가였지만 공평한 결과였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 씨는 마지막 남은 개인 짐을 챙겨 제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는 5년 전 제 인생에 들어왔을 때와 똑같이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열쇠를 남겨두고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갈게. 행복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번호를 삭제하고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과거는 닫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퀴퀴하고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러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한때 고급스러웠던 아파트는 이제 폐가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벽에는 손때의 자국이 얼룩덜룩했고 바닥에는 기름때가 굳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제 소파는 한쪽이 크게 찢어져 있었고 아기 소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베란다의 식물들은 말라 죽어 금이 간 화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주방 싱크대에는 곰팡이가 쓴 식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꿀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문 청소 업체를 불러 안부터 밖까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공간 전체를 소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준 씨 가족의 냄새가 밴 낡은 물건들, 침구, 식기, 심지어 그 비쌌던 소파까지 저는 미련 없이 모두 버렸습니다. 그 어두웠던 날들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술자를 불러 집 전체를 부드러운 크림색과
파스텔 톤으로 다시 칠했습니다. 새로운 가구를 고르러 다녔습니다. 밝은 회색의 부드러운 패브릭 소파, 저 혼자만을 위한 아늑한 킹사이즈 침대, 생동감 넘치는 추상화 그림들, 특히 베란다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들었던 닭장과 미꾸라지 화분을 모두 버렸습니다. 대신 수입 장미와 화려한 색감의 부겐빌레아 화분을 주문했습니다. 작고 예쁜 나탄 테이블 세트를 놓고 반짝이는 조명줄을 걸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는 청소하고 꾸미는데 몰두했습니다.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낼 때마다 마음속의 번뇌도 함께 쓸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물건이 제자리를 찾을 때마다 삶의 즐거움을 다시 쌓아 올리는 벽돌 하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고 저는 새 페인트 냄새와 은은한 라벤더 오일 향기가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하얀 커튼을 통해 들어온 오후의 햇살이 반짝이는 바닥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집은 진정으로 저의 보금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평화롭고 깨끗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보금자리로. 3개월 후 서울에는 봄이 찾아와 날씨가 따뜻하고 쾌적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앉아 향긋한 연잎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심은 장미 덤불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회사에서의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짧았지만 효과적이었던 독일 파견 근무 이후 제 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저는 승진했고 월급도 크게 올라 풍족하게 살면서 원하는 곳 어디든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통해 들으니 이혼 후 민준 씨는 시골에 내려가 어머니와 잠시 살았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올라와 막노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는 배달 기사로 일하며 비좁은 원룸에서 빚을 갚기 위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남편에게 끌려간 후 시댁의 엄격한 감시 아래 밭일과 온라인 쇼핑몰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고 더 이상 여왕 같은 삶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저는 통쾌하지는 않았지만 삶의 공평함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읽던 책장을 넘겼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새로 알게 된 성숙하고 신사적인 남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주말에 미술 전시회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재혼을 서두를 생각은 없었지만 새로운 즐거움을 받아들일 마음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참는 것도 텅 빈 가족이라는 껍데기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행복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삶과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 내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열정을 가진 일을 하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자율, 그리고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이 보금자리에는 이제 못된 남편은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불꽃이 제 심장 안에서 찬란하게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